영화 벌새는 1994년 한창 사춘기인 중학교 2학년 은희의 성장담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은희는 자신이 가장 친했던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가부장적인 가족 환경 속에서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친구, 가족, 애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은희에게 한문 선생님인 영지가 있는데 단단한 어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는 은희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보듬어주는 존재이죠. 어느 날 이 영지 선생님은 은희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제가 계획을 하고 예측을 한다 한들 모든 것이 제 뜻대로 굴러가지만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똑같이 느껴지다가도 예상 밖의 것을 안겨다 주는 내일이 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신기하고 또 더 재밌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화 식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DJ 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오프닝을 김보라 감독의 영화 벌새 속 이야기를 짧게 꺼내보았습니다. 이 영화로 이번 백상예술대상에서 김보라 감독이 감독상을, 김세벽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객 14만을 달성한 이 작품이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디씨, 저번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알바도 하고 학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첸 씨는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네, 저도 알바랑 학업을 병행하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조금 모임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조금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핑계를 대봅니다. 여기 에피타이저 코너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 속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저희 박찬욱 감독의 작품 스타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박찬욱 감독은 B급 영화로 유명한데요. 이 B급 영화라고 하면 주류가 아닌 보통은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를 말한다고 하네요. 스토리의 진행과 배우의 연기, 영화의 총체적인 구조 같은 부분이 있어서 주류를 이루는 영화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감독의 예술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감독 자신의 실험 정신까지 들어간 작품이 B급 영화로 분류됩니다. 이런 영화들은 작가의 개성과 독창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게 특징이죠. 박찬욱 감독은 일찍부터 이런 B급 영화를 선호했고 그의 영화들은 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주류에 나서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B급인 영화의 정신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박찬욱 감독님이 철학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철학적인 물음을 담고 있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선과 악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작품.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폭력성이 투영된 작품 또는 죄의식과 구원과 같은 종교적 성찰을 담은 심오한 내용들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철학, 종교적인 주제의식에 그만의 예술성을 더한 영화를 보면 딱 박찬욱 감독스럽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복수 3부작 또한 인간 내면의 본능적인 복수심에 초점을 맞췄고 또 여기서 B급 영화의 감성을 더하기도 했죠. 저는 요즘 깡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그분, 비와 임수정이 주연인 사이보그라도 괜찮아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이 작품 또한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두 남녀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분명 로맨스 코미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러한 장르물과는 다르게 환상적이고 특이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작품이 좀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보면 또 박쥐라는 영화에서 그 맞아요. 송강호 배우가 네. 신부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신부라면
원래는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의 표본인데 그쵸. 거기서는 그, 그 신부가 어떠한 알 수 없는 음, 병에 걸림을 통해서 음, 약간 뱀파이어로서 음, 좀 절제하는 삶에서 굉장히 멀어진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저는 사실 이 네, 박지란 영화에 좀 기대하고 봤어요. 일단은 감독의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음, 그런데 그 전개 과정에서 왠지 모르게 좀 지루하다? 그러니까 어, 초반에 그 신부가 그렇게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뱀파이어로 변한다라는 그 설정 외에는 뭔가 흥미로운 요소가 없는 거예요. 약간 영화를 보는 내내. 그래가지고 중간에 저는 보다가 껐어요. 정말요? 영화를. 네. 음, 그래서 결말 부분까진 모르겠지만, 그냥 설정만 특이한 영화였다라고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저는 박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박찬욱 감독이 제일 마음에 드는 영화래요. 자기가 만든 영화 중에. 네. 그런 그 인터뷰를 보고 박지라는 영화를 알게 됐거든요. 음, 어쩌면 약간 대중성이랑은 멀지만, 음, 실험적으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을 다 담아서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닐까. 그러면 박찬욱 감독의 박지라는 작품은 지루했다 이렇게 볼 건가요? 아, 생각보다, 음, 음, 지루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영화식탁 박찬욱 감독 특집을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박찬욱 감독의 작품을 이 복수 3부작으로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처음 정주행을 했는데 이 보면서 죄악에 대한 기분이 모호해지는 게 딱 느껴지고 네. 아까 앞에서 선이란 무엇일까 악이란 무엇일까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정말 절대적인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인간은 어쩌면 비 같기도 하고 해 같기도 한 존재 음,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그쵸. 제가 여태 이 행동은 윤리의 벗어. 이 행동은 인간으로 살 짓이 아니야. 이 행동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음, 생각 드는 게 있었는데 그런 윤리관이 완전히 다 섞여서 파괴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네. 복수 3부작 영화 중에서도 가장 흥행을 거둔 올드보이는 3부작 중에서도 복수라는 흐름에 큰 반전이 더해진 작품인데 최민식, 유지태, 강혜정이 주연인 영화인데요. 처음부터 최민식이 이유도 없이 15년간 납치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면서 보는 내내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또 영화의 OST도 이 영화 모든 영화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박찬욱 감독의 모든 영화가 OST와 스토리의 콩짝이 정말 잘 맞는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클래식 음악의 느와르 분위기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올드보이 OST를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면은 댓글창에 영화에 아직까지 심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명대사를 하나둘 다 적어놨더라고요. 웃어라.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지금 약간 제가 말하면서 현타 오긴 하는데 이 명대사 아시나요? 거의 중세 미인 같은 오드에스의 띵언. 그것도 있잖아요. 누구냐, 넌.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그렇고 유지태 씨 대사도 약간 저는 네. 기억에 남던데 어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서도 사랑했어. 너도 그럴 수 있겠니? 약간 이런 대사 아니었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음, 진짜 반전의 큰 요소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유지태 씨의 그동안의 영화를 많이 봤는데 네. 사바하라던가 음, 요런 거. 그런데 아직까지 이 올드보이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음. 아, 연기적인 면에서, 네, 진짜 그럴 만하게 강렬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올드보이에는 찰떡 같은 명대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올드보이가 반전 영화 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면서 입을 여러 번 틀어막는 입틀막을 여러 번 할 정도로 반전의 끝을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괜히 포털 사이트 평점 10점이 아닌 느낌?
와, 대단하다. 10점이라. 그쵸. 제가 줄거리 뭔가 요약을 네. 그래도 한번 보려고 네. 이렇게 사이트에 쳐봤는데 10점인 거예요. 와, 진짜로? 네.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음, 최고로 평한 영화구나. 그래서 감히 내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 이렇게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네. 오대수라는 인물의 복수에 음, 몰입하면서 보아서 그런지 그 반전이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데 그 충격적인 만큼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맞아. 그쵸? 그래서 음 올드보이 안 본 눈을 사서 다시 그 충격을 느끼고 싶은 그런 음, 기분도 들기도 했어요. 자, 맞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영화는 제가 평하기가 좀 그래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쵸? 감히 내가 이런 맞아요. 그래도 저희는 DJ로서 저희 의견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네. 네,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우진이 오대수한테 협박할 때 하는 대사들 있잖아요. 저는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어린 시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네네. 같은 어, 이우진이라는 인물이 하는 대사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이 대사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소름이 돋을 거예요. 음, 또 나중에 또 유지태 그 특유의 그 목소리를 못 음, 따라하겠어. 음. 딱 약간 명심해요. 실실 웃는 것 같으면서도 음, 약간 되게 침착하게 음, 사람 약간 진짜 약 올리듯이 말하는? 맞아. 침착한데 사람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대사 있잖아요. 마치 장난 게임이라도 하는 것 마냥 음, 그렇게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예요. 또 있죠. 네. 제일 명대사는 이 명대사가 아닌가. 뭐죠? 너나 잘하세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OST 하나 뿌려야 되잖아요. 이게 금자씨 OST. 너나 음, 잘하세요 하고 나서 뚠뚠뚠뚠. 맞아요. 그거 네. 친절한 금자씨의 찐 명대사죠. 네.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그 당시 대장금으로 핫해진 이영애와 음, 여전히 이제 연기파 배우 최민식이 주연으로 등장을 하고요. 네. 금자 역인 이영애 씨가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 후에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원흉인 백선생 최민식에게 저지르는 복수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금자에게 감정이입하면서 금자의 복수를 응원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금자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과정에서는 금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는 딱히 연민이 들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주디 씨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네. 왜 복수를 남들은 마냥 준비하는가? 눈물을 흘리나 네. 악어의 눈물인가 이 생각했어요. 음, 전체적인 영화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친절한 금자씨를 제일 먼저 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되게 좀 부족하다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제 기대치를 채우기엔 복수는 나의 것을 보고 오니까 이제 친절한 금자씨가 대중들에게 많이 맞춰진 음, 느낌의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잔인함은 덜한데, 그 복수 3부작 중에서 약간 유일하게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서 네. 복수를 하는 그러한 영화다 보니까, 조금 그 두 개의 영화는 성격이 다른 느낌의 복수작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한 가지 장면에 한 가지 음, 감정을 선택해서 볼 수가 약간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네. 슬퍼야 되는 장면에 그냥 오로지 슬프기만 했고 음, 좀 잔인하다 싶을 장면에 오로지 잔인하게만 했고 음, 네 그래서 음, 네. 확실한 영화? 그런 감정이입이 확실하게, 계속 이제 금자의 시선에서만 관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음,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또 이 영화는 중간중간 계속 나레이션으로 전개를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레이션은 도대체 누가 해주는 걸까 했는데, 어, 알고 보니 그 딸이었죠? 제니? 그러니까 이것도 소름 돋지 않아요? 그쵸. 또 이게 금자 씨가 그 나레이션이 네.
그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복수를 준비했고 또 나와서 그 복수를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서사를 이 나레이션이 조금 더 음, 돋보이게 해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맞아요. 잘 몰입할 수 있게끔 그 몰입도를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제3자의 관점에서 금자 씨의 삶을 바라보는 설정이잖아요. 음, 그래서 영화이지만 소설책 같은 음, 느낌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레이션 음. 덕분에. 맞아, 네. 맞아. 또 이 친절한 금자 씨는 다른 그 복수 3부작과 다르게 선이 악에 대한 정의 구현을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금자는 이제 스포지만 죄가 없음에도 자식을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쵸. 죄가 있진 않죠. 근데 덮어 쓰긴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게 아님에도 그쵸, 불구하고 그쵸. 네, 그래서 금자 씨가 백 선생을 묶어두고 여태까지 백 선생이 납치했던 네, 아이들의 부모를 불러다가 그에게 복수하는 기회를 주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음, 올드보이나 복수는 나의 것이 주인공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복수심을 다뤘다면 친절한 금자 씨는 모성애를 기반으로 한 복수 그리고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사람에게 가하는 복수이자 자신을 괴롭혔던 이에게 대한 안갚음이라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목이 그 악에 대하여서 응징을 하는 것. 응징하는 친절한 금자씨가 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복수 3부작 중에 친절한 금자씨가 제일 흥행을 했어요. 음, 그 이유가 성과 악의 구별이 명확하고 그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딱 맞아. 권선징악. 네, 딱 그 요소가 담겨 있어서 네네. 그런 게 아닐까.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나레이션이 이제 영화의 흐름상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화를 맞아요. 살려주잖아요. 더 몰입하게 해주는. 그리고 올드보이 얘기를 하자면 올드보이 속 이유진이 하는 복수는 금친상간이 들켰다는 심리에 대한 수치심이 담겼던 것이라면 친절한 금자씨의 금자씨는 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음,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 복수를 했다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교도소에서는 타인의 복수를 대신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음, 얻기도 하고요. 음,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하는 복수라 그게 사이다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무서운 생각이지만 금자 씨의 행동이 부도덕해서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통쾌함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백 선생이 이렇게 나중에 음, 그 결말 부분에서 그 이제 금자 씨가 복수를 행할 때 네, 그때 뭔가 그 복수가 너무 잔인하다. 눈살이 찌푸려진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통쾌하다. 네. 쟤는 저렇게 복수 당해도 싸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음, 관객들은. 그쵸. 그런 요소가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 모두 공통적으로 납치라는 키워드를 영화에 담고 있는데요. 네, 올드보이에는 오대수가 처음에 15년 동안 이유 없이 납치를 당한 것으로 나오고 이에 대해 복수를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친절한 금자씨는 금자씨가 유아 납치 및 살해범을 반대로 납치해서 그녀만의 복수극을 펼치는 이야기죠. 네, 네, 저희가 메인 디시에서 다룰 복수는 나의 것 또한 납치의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네. 메인 디시로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복수는 나의 것은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박찬욱의 복수 3부작의 가장 시초에 등장한 작품입니다. 송강호, 신하균, 배두나가 주연으로 등장하고 류 역의 신하균은 청각 장애인이고 그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류는 아픈 누나를 위해 신장 이식을 해주려 하지만 혈액형이 달라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얼마 살 수 없는 누나를 위해 류는 장기 밀매당과도 접촉하지만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웠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병원에서 누나의 장기 이식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1,000만 원을 병원비로 제시를 하는데 네. 류는 이 돈을 구하기 위해 그 여자친구 영미 역의 배두나와 고심을 하는데요. 이때 영미가 아이를 유괴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유괴하자 하면서 제시하던 근거가 정말 저는 음, 손에 주먹이 꽉 쥐어지는 그런 정말 헛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더라고요. 그쵸. 여기서 류가 계속해서 유괴는 안 된다, 음, 납치는 나쁜 것이다라고 했지만 영미가 적극적으로 그를 설득을 하죠. 세상에는 나쁜 유괴랑 착한 유괴가 있다. 이건 착한 음, 유괴다라고요. 우리는 필요한 돈만 얻고 그들은 또 우리는 아이를 잠시 데리고 있다가 재밌게 놀아주다가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우리는 또 아이를 재밌게 놀아주다가 그대로 예쁘게 돌려줄 거고 또 납치당한 아이도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재밌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은 그 가정은 더욱더 소중함을 느끼고 화목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씨부리는데요. 네네. 근데 이 대사가 똑같이 착한 유괴, 나쁜 유괴가 금자씨에서도 나오거든요. 음, 그 아이를 납치할 때 백 선생이 네. 이영애를 설득할 때 이건 착한 유괴다라고 하면서 맞아. 그렇게 설득해요. 근데 진짜로 유괴당한 아이 보배가 류와 류의 누나 그리고 또 영미와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고 그림도 그리고 TV 보노보노도 보고 하는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면서 웃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납치를 실행했죠. 중소기업 사장 동진의 딸 유선을 납치하게 됩니다. 허술하면서도 교묘하게 납치를 진행하면서 류는 동진에게 1,000만 원을 받고요. 이제 자신들과 잘 지내던 유선을 보내주려고 하지만 류의 누나가 자신을 위해 납치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합니다. 류는 누나를 강 근처의 자갈밭에 묻다가 같이 온 유선도 정말 우연의 사고로 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각자의 복수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동진의 입장에서는 류와 영미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진은 딸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복수를, 그리고 류는 누나를 죽게 한 근원인 장기 밀매단에 대한 복수, 각자의 복수를 강행하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좀 감독이 필연성에 대한 부정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류를 정말 부당해고한 거는 중소기업 사장인데 중소기업 사장의 딸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동진의 딸을 납치하잖아요. 동진은 자수성가한 인물임에도 음,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원한이 있는 사람을 캐다 보면 자기가 지목이 될 것이다 음, 하면서 갑자기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보배가 유선이가 이제 납치가 된 거니까 감독이 필연성에 대한 부정을 했다 이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때부터 각자의 복수를 펼치는 장면들이 정말 가감없이 나옵니다. 정말 잔인한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저는 이때 뭐 아저씨 같은 영화는 워낙 이제 잔인하다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봤는데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설렌다. 한국의 거장이 만든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 이러면서 찜닭을 시켜두고 TV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아이고, 정말 입맛 뚝떨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시는 그 앞에서 이 영화 시청을 권유해드리지만 음식과 함께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영화 제목이 처음에는 아마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음, 뭐였지? 어, 영화 제목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좀 너무 수동적인 느낌이라서 음,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지었다고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보면서 서로 누가 복수를 더 잘하나 복수 대결을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음, 이제 한없이 그들의 복수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과연 이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어서 그냥 다 죽어버려라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영화의 말미에 정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허탈한 느낌도 들었고 음, 또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던 장면은 동진이 영미를 납치해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전기 충격 장치를 처음에 귀에 걸잖아요 영화상에서는. 네. 근데 유두에 걸려고 했다고 해요 감독이. 영화상 그냥 귀에 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귀에 걸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배두나 씨의 비명 연기가 정말 너무 리얼하게 느껴져서 네. 저까지 다 아프게 느껴졌고 여기서 동진의 딸 유선의 죽음이 아무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사고였음을 알게 되지만 그 마음의 갈등을 연기한 송강호 씨의 연기도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을 말하자면 그 앞에서 주디 씨가 그 동진이 영미를 납치해서 담요를 뒤집어 씌우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영미가 분명히 네. 아, 지금 나한테 이러면 후회할 거다. 이런 맞아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결말 부분에 또 나오잖아요. 약간 나레이션식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영미가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떤 그 영미가 활동하던 그런 지인들이 동진을 죽이잖아요. 맞아. 실제로 그 단체가 있었죠. 그랬나요? 반혁명 단체가 아, 있었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영화상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무정부주의를 네네, 표현하는 영화상으로 정말 그런 단체가 존재를 해서, 말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진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그 영미한테 전기 충격을 가할 때, 그냥 하는 말로 흘려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 네네. 당시에서는? 뭔 헛소리야. 저도 그쵸. 말하면서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였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뭔가 오버랩 되면서 약간 맞아요. 좀 더 결말에 충격적인 거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저 네. 허세인 줄 알았던 영미의 그 발언이 그쵸. 실제로 있는 단체였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파괴된 사나이라고 해요. 파괴된 사나이로 아, 가대를 지었는데 이제 훨씬 임팩트가 덜 한 것 같은데요. 네,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긴 드네요. 네. 복수는 나의 것 하면은 살짝 내 거야. 맞아.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느낌. 정말 맞습니다. 네. 어,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네. 그 류가 장기 밀매단에게 처음에 사기를 당하잖아요. 네. 이제 누나의 신장인가요? 신장이 맞나요? 네. 신장을 제공해 줄게 하면서 자기 신장을 주고 또 1,000만 원을 주면 누나의 신장을 음, 주겠다 해서 어, 결국엔 튀기잖아요. 신장만 떼이고 그쵸, 그쵸. 장기가 뚝 하나 떨어지면서 음. 그 장면도 좀 불친절하다고 느껴졌던 게 그 장기를 떼가는 장면에는 연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기 음, 빨가벗겨진 채로 그냥 여기 흉터 그냥 하나가 있고 암시하는 네, 장미 하나 느낌? 떨어진 장면이 있었는데 음, 그러고서 이제 류가 복수를 하려고 장기 밀매단을 찾아가서 빠따로 머리통을 갈기고 칼로 찌르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신장을 파먹잖아요. 음. 그 장면이 좀 저는 인상 어, 깊었어요. 인상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음에 뭘 잘근잘근 씹어 먹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 말을 안 해줘 음, 그때까지. 근데 넘어가서 이제 전화 통화로 그 새끼 완전 잔인한 새끼다. 3명을 죽이고 신장을 꺼내갔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먹고 있었던 게 신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네. 장면이 저는 가장 음, 잔인하면서 인상 깊었어요. 잔인한 만큼 인상이 깊었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영화 후반부에 동진이 자신의 딸을 죽었던 강가로 류를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동진이 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너 착한 놈인 거 아니까 죽이는 거 이해하지?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대사가 영화의 주제의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복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에 할 수밖에 없는 복수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제목도 Sympathy for Mr. Vengeance로 번역하면 복수자에게 연민을 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자 씨는 여기서 미스터 벤전스가 아니라 레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영어 제목에 있어서 통일성을 보여주고자 한 건가? 약간 복수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제목이 복수는 나의 것이잖아요. 여기서 결국에 누구의 복수가 최종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 불쌍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복수를 해서 절대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음, 거를 복수의 칼날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다 하는 거를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닐까 하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느 인물에게도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절대적인 선악이 없다는 그런 생각? 또 각자 인물들이
또 서사가 아주 나름 사연이 깊게 있어서 등장인물들이 입체적으로 느껴졌고 또 아무도 저와 동일시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또 복수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복수는 이 현실 속에서 마음대로 현대인들이 화를 분출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네. 그때 속에서 감추고 있던 화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물론 매력적인 소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수는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로 이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복수는 이들 모두가 가져간 것이지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첸 씨는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의 복수가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한 사람의 복수가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의 복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아이러니적인 면이 안타까우면서도 이것이 복수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말 부분에서 결국 영미의 말이 나레이션으로 오버랩되며 죽음을 당하는 동진의 모습을 통해서 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고 나면 좀 허탈한데 어쩌면 그게 감독이 이 복수라는 행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저는 이 정도로 깊이 있는 원한을 가져서 음, 복수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제가 살면서 좀 복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이제 결국에는 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서 망했으면 음, 좋겠고 또 그 정도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 파멸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음, 않기 때문에 그게 정신 건강에도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굳이 뭐 그 사람한테 되갚아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만큼 또 저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망해라라고 네, 치부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영화에 대한 평점과 별점을 남겨보는 디저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 첸 씨는 이 영화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주지 씨 갑자기 이제 끝날 부분이 돼서 그런가 너무 업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복수할 수밖에 없었던 각자의 사정이 이해될 만큼 서사를 잘 구성해서 복수를 하는 그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각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잘 연기해낸 배우들의 연기력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러한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당성에 대해서 약간 근거가 된 네, 게 배우의 연기력이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 영화가 결말 부분까지 다 보면 뭔가 허탈한 감정이 든다고 했는데, 음, 이러한 허탈함이 결국에 복수에 대한,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스릴러 같은 뭔가 잔인한 장르를 좀 즐겨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 잔인한 장면이 조금은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짜릿함도 맞아, 맞아. 들었고요. 그래서 장르도 애초에 제가 좋아하는 장르고 이야기도 탄탄해서 저는 별점 4.3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 복수는 나의 것에 대해서. 주디 씨는 어떻게 별점 내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한 작품 성공, 흥행 여부에 따라서 다음 작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독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3부작을 기획했고 그 3부작을 다 영화로 음, 완성해냈다라는 점에서 아 정말 네임밸류가 있는 파워가 있는 감독님이구나 음,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감독님의 작품 스타일이 저랑은 맞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기획은 이렇게 잘 하셨지만, 기획력과 음, 뭐 구성, 각본 다 너무 좋지만 음, 저는 영화를 볼 때 약간 힐링의 느낌으로 보는 사람인데 음, 복수는 나의 것 어디에서도 힐링을 느낄 수 있을 것 보면 같지는 괜히 피곤해지는 그런 영화다.
괜히 마음이 심란해지고 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아 다가오고 그리고 또 주디 씨 찜닭 다 못 드셨을 거 아니에요. 입맛 뚝떨. 그쵸. 미간에서 주름이 펴지지가 음.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기분 나쁘고 칼끝을 입에 물고 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게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처럼 마치 실제로도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찝찝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관객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가. 왜냐면 너무 생략된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불친절한 찬욱 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죄송합니다. 영화의 장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블랙 코미디, 범죄, 음. 스릴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어느 장르도 부합하지 않았다. 어디가 정말 문제지?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왜 그 누나가 보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살아 있으면 이 소리가 아하. 그 성교에 신음인 줄 알고 막 옆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고 아하. 류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앞에서 태평함이 라면 먹고 있어요. 그 장면이 웃긴가요? 저는 더 슬프던데 그런 게 블랙 코미디 요소가 아닌가. 감독님의 웃음 코드와 저의 웃음 코드는 맞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 2점 음. 2점 드립니다. 네. 피디님과 작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피디님은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저는 영화 한다고 해서 예전에 보고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보면서 영화 제작사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이걸 제작사가 이걸 투자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도대체 왜? 만들게 했다고? 그냥 이렇게 뒀다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동진의 딸이 죽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급전개된다는 부분이나 그러니까 생략된 부분이 많고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그 마지막에 동진이랑 유랑 대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유가 동진을 잡으러 이게 집에 갔는데 이게 들어갈랑 말랑 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보통 기존의 헐리우드식 연출 방식에서는 이게 관객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미리 이게 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이게 약간 찢어지는 듯한 사운드 내면서 이게 만칠까 말까 만칠까 말까 뭐 이러면서 그런데 거의 풀샷으로 이렇게 맞아. 유 혼자서 이렇게 막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 갑자기 이렇게 문 탁 잡고 막 하면서 쓰러지잖아요. 그거 엄청 긴장감 있지 않아요, 근데? 근데 이게 몰입감은 되는데 긴장감은 없지 않나요? 거의 감독님이신데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작사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CJ 배급사더라고요. 진짜? 이게 손익분기점이 거의 100만 관객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흥행이 참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독님의 유명세 덕분에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근데 그러면은 개봉 당시에는 흥행을 저조했지만 나중에 3부작으로 완성되었을 때 어, 가치가 좀 높이 평가된 그런 영화인가 봐요. 해외에서 이제 극장에 보면서 이제 해외 관객들이 궁금해진 거죠. 어떤 Who is 찬욱 팍 이렇게? 그쵸.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감정이입이 쉽지 않았는데 이게 감독이 이게 의도한 연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연출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한 게 영화 주제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거를 어떤 동진이나 유 입장에서 되게 감정이입을 시켜버리면 관객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게 일부러 이런 연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옛날에 봤을 때는 제가 평점을 4.5점 줬는데 네, 새로 지금은? 보니까는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영화 굉장히 잔인하게 봤고요. 좀 괴로워하면서 봤어요. 원래 성장 같은 훈훈한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네, 보면서 불편해하는 근데 이거 막 개성 지르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수는 아이 것, 올드보이, 친절한 눈다시 이 순으로 나왔지 않나? 네. 맞죠? 네. 복수는 아이 것이 다듬어지지 않은 음. 복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거칠고 오히려 더 B급 영화 같은 오히려 복수를 정말 적나라하게 잘 완전 표현한. 응. 같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신하균 씨랑 배두나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되게 몰입하면서 봤고 신하균 씨 그 초록머리 배두나 씨의 그 약간 허름한 옷 있잖아요. 되게 프리한 옷 이런 게 약간 힙하고 좀 비주류 감성이 예술 영화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조차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영화 식탁 이번 화를 끝으로 시즌 7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난 영화를 주제로 시작한 매운맛 특집부터 봄을 맞이해 로맨스 영화를 다룬 달콤한 맛 특집, 주류 산업에 있는 영화가 아닌 조금은 개성 있게 독립예술 영화 특집으로 영화 나는 보리를 다뤘던 담백한 맛, 그리고 한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복수라는 소재에 초점을 맞춰 복수 3부작을 다룬 이번 씁쓸한 맛 특집까지 정말 맵고 쓰고 달고 씁쓸한 다양한 맛의 영화들을 다뤘는데요. 영화 식탁 청취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화적 감각이 자극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오감자극 영화 식탁 시즌 7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강서 도시재생 열린 지원센터, 기획 연출 이동영, 구성 원하경, 진행 이준희, 이채은이었습니다.